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많은 영상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거품이 많이 끼어 있고 지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 유명한 한 스타 강사는 강남 3구 등 핵심 입지는 아직도 원하는 수요가 많으니 지금처럼 오른 가격에도 빠슝 하고 더 오를 것이라고 하는 등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거품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부동산 시장도 저들의 말처럼 실물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맞게 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거품만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린 부동산이라 거센 바람이 불면 모두 날아가 버리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들의 말처럼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시장 논리에 맞게 내버려 두면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진 이후 경기 부양이라는 핑계로 10년 동안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많은 부동산 완화 정책이 나오면서 그때야말로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집을 마구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는데요. 돈이 많은 저들은 정부의 정책에 맞춰 단지 집을 사서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식주 중 하나인 집을 독점하여 가격을 마음껏 올리는 동안 올라가는 임차료에 치여가며 나와 내 가족이 편하게 몸 하나 누울 수 있는 안정적인 거주지를 원했던 사람들은 뼈 빠지게 일해서 힘들게 번 근로소득을 저들에게 불로소득으로 가져다주는 현대판 노예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말들은 재테크를 공부해야 한다. 집은 거주의 용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테크를 위한 자산이다. 라는 말만 돌면서 마치 지금 집을 못 사는 것은 노력을 하지 않아서인 것처럼 말하고 있죠. 돈을 모으기 위해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하여 사람들을 만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도 아끼라고 하니 교우관계는 소원해지고 발전하는 편의시설도 이용조차 못하게 하고 결국 그렇게 악착같이 평생을 벌어도 잘해야 겨우 집 하나 남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너무 올라버린 집값으로 이제 사회에 진입하는 젊은 세대들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않는 이상은 평생 서울 진입은 꿈도 못 꿀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올라가는 집값으로 인해 사람들이 집을 사거나 아니면 전세라도 살기 위해 빚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집값이 폭등하기 전인 2012년 4,316만원에 불과했던 30대 미만의 빚은 작년 기준 9,899만원으로 2.29배로 늘어났고 30대의 빚은 7,329만원에서 1억 5,189만원으로 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당시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던 50대는 1억 1,573만원에서 1억 4,213만원으로 소폭만 늘어나면서 재작년에는 40대, 작년에는 30대에게 추월당하며 부채 순위는 3위로 밀려났고요. 작년에는 집값이 떨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오르자 지금이라도 사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작년부터 급격히 내 집 마련을 시작한 30대들은 소득 증가에 비해 부채 증가가 급격히 커졌고 2012년 16.7%의 2배 가까이 증가한 33.3%로 증가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17.8%에서 38.6%로 2.1배로 늘어났죠. 그렇다고 내 집 마련 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빚이 그렇게 늘지 않았을까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집을 사는 투기꾼들이 임차료를 담합해서 올려버리니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따라서 30대 미만의 가계부채는 1,875만원에서 4,616만원으로 2.46배나 30대 역시 4,934만원에서 8,479만원으로 1.7배로 늘어났죠. 하지만 이들 역시 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고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중은 30대의 경우 13.5%에서 30.3%로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부채로 인해 2012년에는 유주택자들의 경우 평균 70만 7천원, 무주택자들은 49만 7천원에 불과했던
원리금 상환이 작년에는 유주택자의 경우 월 151만 8천원, 무주택자의 경우 112만 2천원까지 늘어나며 지금은 집이 없어도 당시에 집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소비 지출을 지불하게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집값 상승이 커져갈수록 청년층의 부담은 커져만 가면서 소비 역시 많이 위축되게 되는데요. 집값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등 비소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대로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집값 상승률이 1%포인트 확대할 경우 유주택 가구들의 소비는 0.04%포인트 늘어나는 반면 무주택 가구들의 소비는 0.246%포인트 감소할 정도로 집값이 오를수록 소비 감소가 심각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경우는 자가를 보유하더라도 소비가 0.004%포인트 줄어들었고 보유하지 않을 경우는 0.448%포인트 줄어들 정도로 집값이 오를수록 특히 청년층들의 소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자료를 통합해봤을 때 집을 처음 사게 되는 나이인 30, 40대의 부채는 그간 집값 상승으로 인해 다른 나이대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고 소비 부담 역시 젊은 층으로 갈수록 점점 더 커져가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국가의 미래인 20대, 10대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는 동안 이익 보는 사람들은 몇몇의 기득권층들 뿐 집값 상승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양극화는 심화되고 후세들이 떠안아야 하는 빚은 점점 더 커져간다는 뜻이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봤을 때 현재의 집값은 거품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에는 부동산 전문가라는 인간들이 아직도 투기를 부추기며 집값이 과열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부동산 학회장을 맡고 있는 한 교수는 과열이라고 하려면 서울 집값이 거시경제 상황을 벗어난 상승세를 보여야 한다고 우기고 있는데요. 서울의 평당 집값은 초이노믹스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4년 6월 기준 1,506만원에서 작년 12월 기준 2,824만원으로 87.5%나 되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2,661만원에서 5,514만원으로, 서초구는 2,524만원에서 5,061만원으로, 송파구의 경우는 2,062만원에서 4,011만원으로 각각 107.2%, 100.5%, 94.5%라는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동안 통계청에서 2014년 2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 가계소득 증가는 겨우 19.9% 올라갔죠. 즉 서울 부동산 가격은 소득에 비해 4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 이로 인해 PIR 지수 역시 세계 83위에서 23위까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집값 상승률로 인해 사람들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물가 상승률 역시 작년에는 IMF 때도 없었던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달도 있을 정도로 거시경제도 매우 좋지 않고요. 그런데 어딜 봐서 거시경제에서 안 벗어났다고 하는 걸까요? 부동산 투기 시장이 돌아야 지가 돈을 더 벌어 처먹는 건 알겠는데 이 상황에서도 자료 하나 들이밀지 않고 거시경제에 맞다고 우기는 꼬라지가 교수는 어떻게 헤쳐먹었는지 모르겠네요. 딱 봐도 저보다 형으로 보이니 앞으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교수 형이라고 불러야겠습니다. 여기에 잘 빨아주는 직업을 가졌던 이상한 소는 10월에 집값 상승률이 그전보다 낮았으니 지속 상승할 것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인과관계도 없는 분석을 하고 자빠져 있는 걸 보니 아무리 봐도 광우병에 걸린 것 같네요. 얼마 전 부동산 거품 터지기 직전 영상에서 말했듯 작년에는 세계적인 무역 문제, 올해에는 질병 문제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시경제에 맞다고 짓거리는 저딴 부동산 투기 전문가들이 계속 오른다고 자료도 없이 뇌피셜로만 분석하고 있는데도 언론에서는 저런 인터뷰들만 적극적으로 다뤄주니 결국 작년 하반기에 이에 속은 30대들이 영끌해서 집을 사기 시작했고 안정되어 가고 있던 가계부채 역시 작년 하반기 다시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1600조 원을 넘게 되었죠. 그리고 그동안 젖더위 분석을 하는 저들이 부동산을 현금화에 빠져나가고 이로 인해 다른 투기꾼들 역시 실수요들에게 빚을 떠넘기고 빠져나가는 거고요. 그럼에도 아직도 지금은 과열이 아니니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평생을 벌어도 집을 살 수 없는 젊은 층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동안 기득권들만이 불로소득을 이어가는 시대가 언제까지나 계속될까요? 지금은 이미 급격히 올려버린 집값으로 인해 소비가 더욱 위축되면서 경기는 더더욱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앞에서 말했듯 최근에는 무역 문제, 질병 문제까지 겹치며 외부로부터의 영향까지 퍼져오게 되니 경기 침체는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IMF 때나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를 보면 이럴 때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이 바로 부동산.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자산인 부동산을 아직도 선동꾼들은 안전자산이라고 우기며 자신의 빚을 떠넘기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고 이에 많은 젊은 세대들이 넘어가면서 영끌에서 집을 사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 생산활동 인구인 30, 40대들이 집을 사는데 필요한 기간이 20년만 넘게 되더라도 그것은 부동산 거품입니다. 하지만 집을 사는데 필요한 기간 정도가 아니라 한 푼도 안 쓰고 모두 모으더라도 서울의 경우 내 집 마련을 하는데 24년이 넘게 걸리는 지금 이제는 젊은 세대들 중 평생을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절반을 넘어갈 정도죠.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면 결국 미래에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절대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게 되니 평생을 집 가진 자들에게 끌려다니며 근로소득을 그들의 불로소득으로 갖다 바치는 현대판 계급사회, 노예사회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사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의식주. 하지만 지금은 이 중 하나인 주거지를 지금의 기득권들이 독점하여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자신들만이 부의 대물림을 통해 불로소득을 올리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빚을 떠넘기고 있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왜 집값을 안정화해야 하는지는 현재의 경기 상황과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보면 답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반영이 늦게 되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이용해 매번 규제하는 정책들마다 집값을 폭등시킨다고 호도하고 투기를 장려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안정되었다고 호도하며 정부가 시장 논리를 망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사회의 기생충이라고 자본주의 경제학의 아버지인 애덤 스미스가 말했듯 시장 논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은 투기꾼들과 그들을 부추기는 건설사와 언론 그리고 부동산 투기 전문가들이며 규제 정책은 정상적인 시장 논리로 돌리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죠. 그럼에도 아직도 부동산을 잡아야만 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가시나요? 아직도 부동산 규제 없이 투기꾼들에 의해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도록 그대로 두어야 하나요? 인과관계를 따져보지 않은 채 현재 나온 결과만 보고 되도 않는 논리로 거짓말하며 부동산 규제 정책을 없애려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없애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눈앞까지 다가온 경제 위기를 극복해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현 세대의 빚을 미래의 후손들에게 부담으로 떠넘겨주지 않기 위해 지금이라도 욕심을 버리고 집값 정상화에 협력해야 할 때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